네,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필기 시험 이제 네 번째 과목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개발 및 운영은 우리가 서비스 어떤 디자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실제화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다뤄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 디자인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잘 보호하는 거, 우리의 서비스를 다른 사람 따라하지 않도록, 우리의 디자인을 다른 사람 따라하지 않도록 잘 그것을 이제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문제부터 이 디자인 등록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디자인 등록. 다음 중 디자인 등록에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디자인 등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을 좀 캡처를 해봤어요. 특허는 특허가 있고 실용신안이 있고 상표가 있고 디자인권이 있어요. 이 디자인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디자인을 승계받은 사람, 이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고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상속받았거나 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에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그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볼게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 1번 디자인 창작한 사람. 2번 디자인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승계받은 사람. 2명 이상의 공동 디자인 창작물의 권리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않는 사람? 그게 잘못됐죠? 공유해야죠. 그죠? 공유해야 됩니다. 4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지만 디자인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네, 그냥 다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 부모님한테 이 디자인권을 상속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1번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 특허청에 들어가 있으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 공부를 하셔야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런 지식재산권을 잘 지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 초기 창작물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디자인권 취득 전에 디자이너의 권리보호 목적으로 운영. 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제도. 자, 디자인권을 아까 전에 1번에서 설명드린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전인데 내 디자인을 바깥에다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취득 전에 내 디자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셨다면 이것을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디자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들어가시면 이 디자인 공지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 출원 전의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을 통해서 디자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추진 배경은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에는 내가 아직 뭐 포트폴리오나 뭐 전시회나 블로그나 카탈로그 통해서 게재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권리에 대해서 침해받은 것을 대응할 수 없었는데, 왜냐면 디자인권은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다 그 사이에 이제 뭔가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이 디자인 공지증명서 제도예요. 1번 상표권 등록은 뭔지 아시죠? 나이키, 막 아디다스 이런 거 함부로 다른 데서 쓰면 안 되게끔 로고하고 아디다스하고 같이
상표권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는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게 고무신에다가 아디다스 박으면 불법이죠. 특허조사. 특허조사는 내가 어떤 특허를 낼 건데 그 특허를 내기 전에 이제 특허를 내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특허가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유사 특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이고요. 변리사들이 이런 일들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 디자인 특허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디자인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디자인권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특허의 일원이고 내가 내 디자인을 특허로서 이렇게 출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 공지 증명, 디자인 권리를 취득하기 전 단계에 우리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워낙에 권리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시로 내서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지시라고 낸 것 같아요. 디자인권을 받는 절차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디자인이 진짜 이 사람께 맞아? 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 그 조사를 끝내고 나서 출원을 해야죠. 출원은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겠죠. 심사. 그 다음 심사 결과에 따라서 등록이 되든지 등록되지 않든지 하는 이런 과정, 너무 당연한 과정이지만 꼭 여러분들이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왠지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3번은 이렇게 사전조사, 등록 출원, 그 다음에 심사, 그 다음에 등록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4번. 다음 중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 사용성 휴리스틱이 10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 10가지 원칙을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일단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야지만 풀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자가 시스템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2번. 뭐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디자인의 일관성과 표준을 지킨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에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즉각적인 인지보다 사용자의 연상을 고려한다. 즉각적인 인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직관성을 얘기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용자의 연상이라고 하면 이걸 보면 뭔가가 떠올라. 예를 들면 이걸 보면 지렁이가 떠올라. 이걸 보면 박쥐가 떠올라. 이런 연상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당연히 사용성 휴리스틱에서는 직관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4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제이콥 닐슨의 이 유저빌리티 휴리스틱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이제 제이콥 닐슨의 10가지 휴리스틱스이에요. 10가지 휴리스틱스는 1번. 이 시스템의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현실 세계와 부합되도록 진짜 현실 세계와 맞게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된다. 너무 막 가상 세계를 얘기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3번. 유저 컨트롤 앤 프리덤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 컨트롤 Z를 이렇게 해놨네요. 내가 뒤로 가게 할 수 있게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기
나의 자유를 좀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거죠. 4번. 이것은 이제 consistency and standards죠. 일관성, 일관성과 표준성. 계속 이런 식으로 됐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야지만 내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서 학습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표준성을 지킨다. 높인다. 네, 5번째. recognition rather than recall. 아까 전에 여기 4번에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사용자가 일단은 이제 그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내가 turn left라고 하면 왼쪽이 화살표랑 같이 보이는 게 더 쉬우니까. 6번째, error prevention.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아. 이렇게 잘못 사용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예측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제 UX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7번째, fixability and efficiency of use예요. 사용자가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건 저렇게 쓰건 내가 조금 유연하게 뭔가 이동하게 뭔가 나만의 어떤 맞춤형으로 하던지 내가 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번째, 심미적이고 간결한 시스템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너무 막 복잡하거나 너무 장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9번째는 help users recognize. help users with error예요. 이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내가 이 유저를 도울 수 있도록 실제로 이제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내가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뭔가 잘못됐을 때 본인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10번은 help and documentation인데 사용자에게 충분한 뭔가 도움말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닐슨의 사용성 휴리스틱스 10가지 요소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서비스 경험 프로토타입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고객의 서비스, 기대의 간극을 평가한다. 2번 직원과 고객 만족도 평가를 공유한다. 3번 서비스 경험을 고객 여정 단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4번 특정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서비스와의 접점을 측정한다. 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이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이걸 사용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고객의 서비스 기대 간극. 고객이 어느 정도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치를 갖고 있을까?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의 프로토타입은 어떤 모습일까? 이 간극을 평가하는 거 중요합니다. 직원과 고객 만족도 평가를 공유한다. 직원에게도 물어봐야죠, 당연히. 직원도 이 프로토타입을 써야 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서비스 경험을 고객 여정 단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꼭 여정 단계에 따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여정 순서대로 해야지 조금 더 이 사용자도 이해하기가 쉽겠죠? 갑자기 마지막 경험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특정 서비스 채널을 통해 고객과 서비스와의 접점을 측정한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은 틀리지 않았는데 가장 조금 먼 것은 이 특정 서비스 채널만 통해 가지고 하면 사실 왜곡이 조금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전반적인 서비스 경험 프로토타입을 다 평가해야 되는데 특정 채널을 통해서만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전체 서비스 디자인 안에서 특정 채널에 대한 부분만 테스트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서비스를 개선할 때는 이 서비스를 뭐 살짝 가짜처럼 만들던지 스토리보드처럼 시나리오처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가상 경험을 제공해주고 이 전반적인 사실 상황들을 다 고려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 채널을 통해서만 하면 왜곡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자,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ISO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ISO가 뭐냐면요. 일단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에요. ISO에서 어떻게 그 사용성을 제가 사실 이거 그 국제 표준 이 ISO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자, 제가 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번은 학습성입니다. learnability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운영성입니다. 운영성은 operability. 3번은 이해 가능성입니다. understandability. 그 다음에 선호성이 있습니다. attractiveness입니다. 다섯 번째는 준수성이에요. compliance.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제 우리가 ISO에서 사용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좋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학습성이 뭔지는 느낌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학습성, 당연히 뭔가 학습하기에 용이한 것을 학습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어떤 운영성 학습하기 좋은 거.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어떻게 쓰는 거구나 이해하기가 좋은 걸 학습성이라고 하고. 운영성은요. 이걸 진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거 관리하고 쓰고 계속해서 오퍼레이션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해 가능성.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호성은 일단 디자인 자체가 어트랙티브 매력적이어가지고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어떤 선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5번째는 준수성이에요. 내가 이 사용성은 예를 들면 어떤 표준이나 관례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 이런 것 5가지를 이 국제표준기구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사용자에게 선호되어야 한다. 선호성 맞고요. 사용자가 학습을 통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을 통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이걸 쓰면 쓸수록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어요. 학습한다. 사용성과 관련된 표준 관례, 규제를 준수할 수 있어요. 준수성 들어. 사용자가 특정 작업과 사용 조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가능성. 사용자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 학습을 통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틀린 말 같지는 않지만 이 ISO에서 규정한 것들로 보면 사용자가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더 맞기 때문에 2번이 이제 이 ISO 정의상에서 유저빌리티에 맞지 않은 거예요. 어찌됐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걸 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 사용성, 유저빌리티, 우리가 UX를 배울 때 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나눠져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나 사람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저빌리티의 속성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린 캔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고요. 4가지 보기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린 캔버스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러니까 린 캔버스의 근간이 됐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실 굉장히 이제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여러 상황에서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제품을 이제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사실 기업 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제품 하나를 출시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생각보다 복잡한 이제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단순한 어떤 네모판 안에다가 넣고 우리의 새로운 상품이 어떤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 위한 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막 워크숍도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의 고객은 누구야? 뭐 예를 들어 우리의 핵심 파트는 누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나간 비용은 수익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은 뭐야?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제품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부 인원들이 서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채널이랄지 뭐 자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대기업에서 좀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건 너무 대기업형인 것 같아. 우리 스타트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린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위에 보시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블럭의 형태는 똑같아요. 블럭의 형태는 9개로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키 파트너, 핵심 파트너라고 되어 있었던 왼쪽에 가장 큰 파트가 문제라고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사실 린 스타트업을 린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만들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제품을 고객에게 평가받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다시 또 이제 대도전을 해보고 계속해서 디벨롭, 프로토타입 앤 테스트 그리고 디벨롭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반복적인 가설 검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핵심 파트너라고 되어 있던 게 문제라고 바뀌어 있고 그리고는 여기서 핵심 활동,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루션이라는 걸로 린에서는 바꿨습니다. 사실 솔루션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영자들은 막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우리가 만들 그 솔루션 자체에 조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작은 박스, 상대적으로 작은 박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솔루션은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MVP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서비스 밸류를 가장 단순하게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루션이라는 측면이 이제 다르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핵심 자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핵심 지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핵심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이거 성공이야 실패야 뭐 이런 것들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 지표로 두긴 하는데 너무 많은 숫자들을 계속 검증하기 위해서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를 뭘로 잡을 거야 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스, 고객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경쟁 우위라고 만들었어요. 이 경쟁 우위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항상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막 초기에 굉장히 멋진 성공을 하면 경쟁자나 뭐 조금 더 자본이 뛰어난 곳에서 이걸 따라해서 시장에 막 들어오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패스트 팔로워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진짜 우위, unfair advantage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적 우위가 뭘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이제 경쟁력이 확실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어떤 니치 시장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발견해낸다거나 그리고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였던 것들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은 엄청 거대한 어떤 조직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업 같은 데서 시도해보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가설을 세우고 반복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여기도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고 여기도 커스터머 세그먼트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린에서 고객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더 다른 것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는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작성하고 이 사람이 변함에 따라서 이 모든 관계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린 캔버스에서는 조금 우리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장에 없는 이 새로운 아직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선 어떤 제품들을 뭔가 빠르게 이해하고 뭔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좀 얼리 어답터들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어떤 그 제품을 어떤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될까? 조금 구체적인 타겟들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MVP 테스트를 할 그 대상을 여기 고객군 안에다가 우리가 써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린 캔버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셨고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다음 중 서비스 경험 디자인 린 캔버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린 캔버스는 린 접근에 반영하기 때문에 9개 블록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블럭의 형태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의 블럭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적은 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린 캔버스에서 고객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의 고객은 같다. 아까 전에 고객이 이쪽 파트에 있었죠. 고객은 위치는 같지만 대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말하는 고객은 우리 모든 고객 세그먼트들을 다 한번 진짜 고객들에 대해서 해보는 것이고 린 캔버스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이 MVP에 대한 어떤 그 고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얼리 어답터 이런 분들이 적합하고 완전히 타겟 자체를 특정하는 형태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에 법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조금 굉장히 포커스해서 고객을 정의하고 하곤 합니다. 린 캔버스를 작성할 때 미래를 기반으로 생각하기라는 원칙이 있다. 린 캔버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현재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요. 현재 문제점이 뭐고 이 현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이 현재 지금 대안보다 더 나은 방법이 뭔지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현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반으로 생각하기라는 원칙이 있겠죠. 미래를 기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 미래의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걸 당장 구현해 볼 수 있는 현재 상황, 현재 기술, 현재 우리의 뭐 예를 들면 자본, 현재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아이디어를 구현해보고 고객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린 캔버스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핵심 파트너 대신 문제로 대치된다.
아까 이게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보시면 이쪽 파트에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여기에 핵심 파트너, 키 파트너라고 되어 있었고요. 린에서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problem, 문제로 대치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두 가지 축이죠. 왼쪽은 문제, 오른쪽은 고객, 이런 식으로 큰 포션을 마련해 놓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 서비스에 혹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작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프로블럼을 가장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8번. 서비스 청사진 드디어 나왔네요.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블루프린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가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고객과의 접점 파트와 고객이 보지 못하는 파트로 나누어서 백스테이지, 프론트 스테이지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흘러가려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의 피지컬 에비던스들은 어떤 건지, 어떻게 터치포인트에 대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여정으로 이 서비스를 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점원 프론트 스테이지, 점원과 혹은 점원이나 웹페이지나 이렇게 딱 고객과의 접점에서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인터랙션을 위에서 백스테이지에서는 뭘 하는지, 그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뭐가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각화한다. 맞아요. 그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걸 백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서로 또 관계가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표현을 시각화를 하죠. 서비스 청사진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일단 다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중심이죠. 그리고는 공급자도 같이 봅니다. 사용자도 보지만 공급자도 봐요. 아까 전에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론트는 고객의 경험이고요. 이 고객의 경험 뒷단에서 직원이 어떤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 공급자의 입장, 직원의 입장, 고객의 입장 다 봐야지 되는 게 이 서비스 디자인 블루프린트입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사용자 여정 관점으로 서비스를 묘사한다. 맞죠? 사용자의 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접점을 앞 무대,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한다. 고객과 접점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웹페이지인지 뭐 어떤 가게 상점인지 그렇게 서비스를 고객과 접촉하는 부분을 우리는 프론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2번이겠죠.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정말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실기에서건 필기에서건 꼭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라인 오브 인터랙션, 그
다음에 line of visibility라고 해서 가시성 A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선, 보이지 않는 선을 나눠서 보이는 부분에 있는 게 이제 터치 포인트죠. 그 터치 포인트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고 그 터치 포인트와 같이 이제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지컬 에비던스들 내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접점으로 해서 나의 액션이 일어나고 그 인터랙션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블루프린트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때 표현되지 않는 것은 또 나왔어요. 서비스 블루프린트가.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려고 할 때 표현되지 않는 걸 찾아볼게요. 1번, 고객의 여정을 통한 비용이 감소하는 지점. 고객의 여정을 통한 수익이 생성하 가능한 지점. 기존 대비 비용이 감소하는 접점. 접점 전반에서 생성되는 순수익의 총계. 비즈니스 모델 아까 전에 캔버스 보여드렸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 이것을 여정 지도와 함께 보면 어느 지점에서 비용이 감소하고 어느 지점에서 생성되는지에 대한 거 볼 수 있는데 접점 전반에 생기는 순수익의 총계, 순수익까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순수익이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죠? 순수익은 기본적으로 매출 빼기 비용이에요. 매출 빼기 비용을 이제 순수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이미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모르고 그 안에서의 비용을 모든 접점에 생성되는 순수익을 총계로 볼 이유는 없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뭘 개선해 나가는 형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순수익의 총계를 접점 전반에서 생성되는 걸 본다?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다음 중 워크숍 참여자가 사진 촬영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워크숍에 참석한 사람이 사진 촬영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 피드백 때 동의를 얻고 촬영된 사진은 동의한 내용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동의한 내용까지만 해야지. 그냥 동의 없이 인터뷰 때 촬영한 사진이라도 잘 나온 것은 홍보용으로 보관을 하고 활용할 수 동의 없이 일단 한 건 사용하면 안 되죠. 서비스 경험 디자인 결과물 중 워크숍 때 참여한 참여자의 사진을 초상권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건 그럴 리는 없겠죠. 워크숍 때 촬영된 사진이 상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동의를 필히 얻어 사용한다.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산출물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마지막 문제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 지금 필기고사 예시 문제를 이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사실 이 예시 문제만이 서비스 디자인을 포함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조금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좀 해보고 그리고는 서비스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책과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좀 만들어 보았고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서비스 디자인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가지 과목을 다 같이 열심히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시험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